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느냐? HTML의 모든 구성 요소들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div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는 이렇게 글자가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었는데 이 출력된 요소가 보이진 않지만 이런 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자, 그래서 이제 박스 요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웹페이지에서 레이아웃을 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박스들을 위아래 혹은 좌우로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네이버와 같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을 좌우로 분할하고 또 분할된 컨텐츠 안에서 또 여러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박스의 형태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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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스, 박스, 박스. 그래서 이 박스들을 위에다 하나 배치, 왼쪽에다 배치, 오른쪽에다 배치, 위아래로 배치, 또 아래쪽에 배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박스 모델들은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 보더, 콘텐트, 패딩, 마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 div 안에 있는 콘텐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콘텐트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텍스트나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감싸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더는 두께에 따라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이 콘텐츠 영역, 이 보도 자체는 두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영역의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보더 영역과 콘텐츠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패딩. 그 다음에 이 박스와 주변에 있는 다른 박스 하고의 사이, 이 여백은 우리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박스 모델을 얘기할 때 콘텐츠 영역, 그 다음에 보더, 그 다음에 보도와 콘텐츠 사이의 공간, 패딩, 그 다음에 박스와 다른 박스 사이의 공간, 마진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박스의 모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헬로 월드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패딩을 많이 줬어요. 패딩을 예를 들어서 20픽셀을 이렇게 줬다. 라고 하면 보도가 여기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예, 패딩이 20이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박스의 크기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박스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하이트가 되겠죠. 하이트가 되는데 이 높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div에서 width를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딩을 이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크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div 영역의 width를 뭐 300픽셀이다 이렇게 두었을 때 이 300픽셀이라고 하는 것, width나 height를 이 300픽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콘텐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박스 크기가 300이 아니라 요게 300인 거예요. 그럼 실제 이 박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 것처럼
주변에 있는 패딩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딩을 포함하고 또 보도가 두껍다면 보도까지를 포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얘의 전체적인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요소와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박스의 크기를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콘텐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보더, 마진, 패딩이 모두 더해져야 각각의 박스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레이아웃만 생각한다면 보더 박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자, 예를 들어서 div with 300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요게 300인 것이 편하죠. 근데 이제 기본은 요게 3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변 요소를 같이 계산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쵸? 예, 이 전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300이 이거면은 얘를 뭐 700으로 놓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전체를 1000 안에 맞춘다면 계산하기가 편한데 이 300이 요게 300이라는 거죠. 뭔가 계산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박스 사이징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사이징을 기본은 콘텐트 박스인데요. 이것을 보더 박스로 바꾸는 거예요. 보더 박스로. 예. 자, 그렇게 하면은 위스 300이 뭐가 되느냐? 예, 이 박스가 300이 되는 크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CSS 라이브러리인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전체 박스에 대해서 기본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유리하다? 예, 보더 박스로 만드는 것이 계산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자, 다음은 보더를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들입니다. 단순하게 위스 이외에도 테두리의 스타일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또 테두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레디우스 속성이 있습니다. 두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실선이냐 점선이냐 이중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솔리드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중선으로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곳의 테두리, 상,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자, 이 네 군데의 테두리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 스타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러, 예, 보도의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컬러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도 레디우스는 테두리를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이 아니라 네,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도 있죠. 예, 요걸 좀 더 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예, 이렇게 타원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도. 그래서 박스가 꼭 사각인 것만은 아니다. 예,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 보더 레디우스 속성을 조정을 해서 예, 원형의 박스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더를 설정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보더 위드, 보더 스타일, 예, 보더 레디우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기본 순서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예요. 그리고 두 개를 지정할 때는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 순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그러니까 최소 위드, 스타일, 컬러 세 개는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줄여서 단축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더라고 하고 크기,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방향을 따로 지정하려면 보도 레프트, 보도 탑, 보도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마진도 비슷합니다. 마진도 비슷하고요.
순서는 동일해요. 순서는 동일하고 역시 네 방향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진의 경우에는 오토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 뒤에서 잠깐 배울 텐데 마진을 오토로 조정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운데 정렬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 화면 크기가 있는데 이 화면 안에 중앙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앙 정렬이라는 게 텍스트의 경우에는 콘텐츠 박스 안에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 되죠. 그러나 박스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는 것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진을 오토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진이죠. 주변 요소하고의 거리가 마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 요소를 놓고 마진을 오토로 주면 박스 요소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inherit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 요소의 마진 속성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진까지 박스 요소의 이제 구성 요소들의 속성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박스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화면 배치를 위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박스 요소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플롯,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 속성을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배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HTML에서 테이블을 배울 때 그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테이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면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쳐나가는 방식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 격자로 구성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셀들을 합쳐가면서 컬럼 혹은 또 로우 단위로 합쳐가면서 만드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드 시스템인데요. 가장 전통적인 그 레이아웃을 잡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그리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이러한 테이블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플롯, 플롯 속성, 뭐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고급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플렉스박스라는 모델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CSS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플렉스박스나 CSS 그리드는 조금 고급 활용 쪽에서 다루도록 되겠고요.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모바일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이제 PC,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에서는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스템 구현을 할 때 약간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실제 사용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플렉스박스나 CSS 그리드를 앞으로 배울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살펴봤죠. HTML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플롯과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그리드 구현, 레이아웃 배치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모바일에서 많이 쓰는 건 원 컬럼 레이아웃이죠. 예. 하나의 컬럼에 로우를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의 장점은 화면의 크기가 변경이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배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투 컬럼,
네이버 같은 게 투컬럼이죠. 전형적인 지금 네이버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의 문제점은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면 좌우를 두 개로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가 너무 작아지거나 찌그러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때는 반응형으로 원컬럼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쓸 게 많겠죠. 3컬럼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런 반응형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우리가 콘텐츠를 꼭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 보기 좋다면 3컬럼 레이아웃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리드 시스템은 화면의 가로폭을 100%로 두고 분할하고자 하는 영역의 크기를 비율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CSS 라이브러리인 부트스트랩의 경우에는 한 줄을 최대 12컬럼으로 분할하는 그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콜1이라든지 콜3라든지 이제 이러한 클래스들 CSS3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12까지 있다라는 거죠. 네. 12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단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11까지 이걸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12까지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5대5로 분할하는 컬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콜 6, 또 콜 6짜리 박스 두 개를 붙이면은 5대5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드 레이아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부트스트랩에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컨테이너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컨테이너는 다른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UI를 만들 때 구성 요소는 묶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화면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버튼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또 입력 양식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묶여 있지 않다. 그러면 화면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화면의 변경에 따라서 이 구성 요소가 엉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구성 요소들은 최대한 묶어줘야 됩니다. 잘게 묶어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끼리 배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안에서도 혹은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서로 묶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배치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실제 구현상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건 div 속에 또 다른 div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v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는 지금 헤더, 콘텐트, 후터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콘텐츠는 또 박스들을 구성 요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박스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지션 속성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CSS 속성이 되겠고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원하는 속성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HTML 구성 요소의 포지션 속성은 기본적으로 static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포지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div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포지션 속성이 static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static은 요소를 나열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원하는 위치에 콘텐츠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 또 공간이 없으면 다음 줄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또 위에서 아래쪽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을 순서대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스팬 요소들은 그렇겠죠. 예를 들면 스팬 요소들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들. 그렇지만 이제 DIV와 같은 블록 요소들은 나란히 배치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스태틱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블록 요소들은 나란히 배치 못하는데요. 이제 뒤에서 배우는 플롯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div 요소들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스태틱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렐러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렐러티브는 스태틱과 유사하게 나열한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다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속성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relative라는 말이 상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때 그 상대적인 위치로 지정이 되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상대적이야? 원래 있던 위치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써서. 자, 그러니까 지금 박스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일 때는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얘를 렐러티브로 바꿨다. 그러면 얘를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 이동 시킬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 레프트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프트로부터 얼마? 뭐 예를 들면 100픽셀. 그렇죠? 그럼 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탑이죠. 위에서부터 얼마? 100픽셀. 네, 그럼 100, 100이 떨어진 여기가 요 박스의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렐러티브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음수 값을 지정을 하면 왼쪽에서부터 반대 방향, 위에서부터 반대 방향. 자, 그게 렐러티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앱솔루트입니다. 자, 앱솔루트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속성을 이용해서 요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위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요소 중 포지션 속성이 렐러티브인 요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부모 요소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 요소가 기준. 부모 요소를 기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죠. 요 부모 요소의 포지션 속성이 뭐여야 된다? 렐러티브여야만 돼요. 만약에 렐러티브가 아니면 브라우저 화면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화면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네, 바로 이렇게. 자, 이제 앱솔루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상단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잡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박스 속에 박스를 넣을 수 있죠. 자, 이 박스 속에 박스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배치를 할 수 있죠. 원하는 위치.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박스가 부모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div, 얘도 div. div 속에 div가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의 속성은 렐러티브여야 된다. 네, 포지션이. 얘는 앱솔루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레프트로부터 얼마, 탑으로부터 얼마.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앱솔루트가 되겠고요. 자, 다음 픽스드인데요. 이 픽스드는 앱솔루트와 비슷합니다. 좌표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기준이 부모 요소가 아니라 브라우저 창, 네, 아까 EM과 램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앱솔루트는 EM이라고 하면 픽스드는 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스크롤 하더라도 위치가 계속 고정되어 표시가 돼요. 즉 항상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솔루트를 지정하면 위치는 브라우저 상에서 원하는 위치에 잡지만 만약에 스크롤이 되면 사라져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박스들이 그림들이 스크롤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웹페이지에 보면 플로팅 메뉴라 그래서 오른쪽 창에 이렇게 하나 뭔가가 떠 있어서 스크롤을 해도 항상 남아있는 그런 메뉴나 광고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픽스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하고 루트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스크롤이 되더라도 항상 그 위치를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지션을 이용해서 배치를 할 때 한 가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G인덱스라는 겁니다. 이 G인덱스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보통 많이 경험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박스를 이렇게 만들죠. 콘텐츠들을 배치하다 보면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앞에 거가 뒤를 가리거나 혹은 뒤에 거가 앞을 가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앞에 게 뒤를 가리거나 뒤에 게 앞을 가리거나. 자, 이럴 때 얘를 뒤로 보내거나 혹은 얘를 앞으로 보내거나 할 수 있죠. CSS에서는 G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있는 위치를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마이너스, 올라가려면 플러스입니다. 근데 구성 요소가 더 있다. 그럼 플러스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디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예, 포지션 속성이 적용된 경우만 G인덱스가 동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알면 되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포지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콘텐츠들을 브라우저 안에서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플롯과 디스플레이는 이 콘텐츠들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 근데 이제 좀 용어가 생소하죠. 플롯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DIV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이 옆에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블록이니까. 콘텐츠 크기가 요만큼이라도 실제로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로 갈 수가 없죠.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여기까지지만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한 화면을 다 차지해요.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플롯이라는 속성은 이 div로 된 블록 구성 요소들이 공중에 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있으니까 어떻게? 겹쳐질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아무데나 겹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옆에 겹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블록 요소의 속성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얘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죠. 나머지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만 있다면. 자, 이제 이것이 바로 플롯 속성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플롯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플롯 레프트 혹은 플롯 라이트를 통해서 위스로 콘텐츠를 표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요소는 공간을 비워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우리가 콘텐츠 박스를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플롯 레프트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기부터 다른 콘텐츠가 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얘도 여기에 붙을 수가 있어요. 플롯 레프트를 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이후에는 플롯 레프트를 하지 않겠다. 혹은 얘는 이제 플롯 레프트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플롯을 클리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플롯 레프트, 플롯 이제 왼쪽으로 배치를 했다면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라이트 혹은 클리어 보스를 이용을 해서 더 이상 플로팅 속성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해줘야 되죠. 플롯을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속성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화면에 콘텐츠를 보여줄까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none이라고 하면은 화면에 콘텐츠가 안 보이죠. visibility hidden이라는 것도 쓸 수 있다라고 저번에 살펴봤었고요. 자,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는 영역 자체가 none으로 하면 아예 없어져요. 이제 그거는 이미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바로 블럭 인라인, 인라인 블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div라는 태그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락인 거고요. span이라는 태그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그 이름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CSS 관점에서 보면 태그 이름이 아니라 그 태그가 가진 디스플레이 속성의 기본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인라인이냐 블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라인의 문제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스와 하이트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에 위스와 하이트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박스 요소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싶을 때 얘를 뭘로 하면 돼요? 인라인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팬 같은 걸 쓰면 되죠. 근데 스팬은 뭐에 의해서만 영역이 결정돼? 콘텐츠에 의해서만 영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위스 하이트가 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주변 콘텐츠와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성을 블락이나 인라인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인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라인 블럭입니다. 인라인 블럭은 이렇게 박스 요소들을 인라인 속성을 가지도록 해서 나란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블럭의 요소를 갖기 때문에 위스와 하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원래의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박스 요소들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 얘는 클리어 속성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박스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요소들을 배치하는 거, 정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나란히 배치한다, 즉 전체 화면에서 왼쪽에서부터 나란히 혹은 오른쪽에서부터 나란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콘텐츠를 배열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박스들을 좀 더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배울 플렉스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 정렬한다는 건 꽤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제 개발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콘텐츠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체 화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고 싶다.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마진 오토라고 얘기를 했죠. 마진 값을 조정해 주는 거. 자동으로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위스 속성이 100%, 한 화면을 잘 차지하고 있는 박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운데 정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아예 위스가 없는 경우에도 정렬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좌우 정렬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박스들을 왼쪽에다가 붙이거나 혹은 어떤 박스를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이거나.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네,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하면 되겠죠. 앱솔루트 쓸 수 있어요. 앱솔루트. 그래서 블록 요소의 포지션 속성을 앱솔루트로 만든 다음에 이 박스를 라이트 레프트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라이트를 0으로 주면 이렇게 라이트를 0으로 주면 이렇게 붙는 거죠. 레프트를 0으로 주면 이렇게 붙고 탑을 0으로 주면 여기에 붙고 바텀 0으로 주면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요소들을 특정 위치 쪽으로 붙여서 정렬하는 것은 앱솔루트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수직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네, 수직 정렬.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콘텐츠를 이렇게 박스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수평에서 가운데 정렬은 마진 오토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직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패딩 속성으로 박스의 안쪽, 위쪽 여백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이트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패딩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딩을. 그래서 이제 패딩을 위아래 요소를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박스 안에 텍스트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헬로가 가운데 있도록 요거는 센터를 하면 되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방법은 이걸 하이트로 정해놓고 가운데 정렬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패딩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랑 패딩이 같으면 요 안에서 얘가 가운데 정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블록 요소 안에서의 콘텐츠들을 수직 정렬하는 방법은 패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부모 요소의 속성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div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자체의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고 마진 오토로 하면 됩니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블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크기가 정해지죠. 이미지가 블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는 고유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진을 오토로 주면 가운데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걸 응용하면 이미지는 가운데 정렬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CSS 프로그래밍 기초 3장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을 때 화면에 콘텐츠를 구성할 때 컨테이너로 묶어라. 최대한 많은 구성 요소들을 컨테이너 안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러한 컨테이너 박스들을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한다? 포지션, 그쵸? 그 다음에 플롯, 디스플레이 등을 써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거나 혹은 특정 위치에 앱솔루트를 이용하면 특정 위치로부터 위,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고요. 나란히 배치하는 컨텐츠들은 플롯이나 디스플레이로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박스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이제 앞으로 레이아웃을 잡는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플렉스 박스, 또 CSS 그리드 등을 추가적으로 배워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좌는 복합 셀렉터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